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RNN 마무리하고, 보이죠? 네, RNN 마무리하고 강학습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RNN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는 연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고요. 연산을 진행할 때 우리가 각각의 타임 포인트에서 나오는 입력값이랑 그 타임 포인트에서 나오는 입력값에 대응되는 그 이전 스테이트,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카트네이트해서 붙인 다음에 WH라고 하는 하나의 매트릭스 곱셈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레이어의 히든 액티비티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W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계속 중복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BPTT라고 했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HT라고 하는 어떤 히든 액티비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HT-1이랑 XT 그리고 그 이전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 상태에 대한 HT-1이랑 XT 현재 상태에 들어오는 입력값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곱해지는 WH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를 나눠서 쓰면은 우리가 WHH랑 WXH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HT-1에 곱해지는 거랑 XT에 곱해지는 거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HT가 맨 마지막에서는 HY에 대해서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Y 해시 되고 Y 해시 만약에 분류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를 계산해서 백프로퍼게이션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Y 해서에서 계산이 돼서 뒤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HH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MLP에서도 했었고 CNN에서 했었던 그거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할 건데 이 HH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어디가 복잡하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전개를 했어요. 체인 룰에 따라서 우리가 L을 Y 햇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으니까 L을 Y 햇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Y 햇은 다시 HT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고 HT는 여기가 그 지금은 스몰 t로 써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라지 t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 WHH가 있으니까 HT는 WHH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할 때 HT-1 역시도 WHH로부터 얻어지는 값이라는 데 있습니다. HT-1 역시도 여기 써 있네요. HT-2랑 XT-1이랑 WH를 곱한 거. 다시 쓰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F, WHH, WXH 하고 HT-2랑 XT-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전 타임 포인트에서 들어온 XT-1에 대해서 HT-2랑 그 전 상태에서 들어왔고 전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T번째에서 H WHY를 통해서 Y 햇을 얻은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돌아가면은 그 여기에 WH가 있고요. 좀 크게 그릴까요? WH가 있고 그걸로 HT가 나왔고 여기서 WHY가 곱해지고 그리고 Y 햇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H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T가 들어갔던 거고 여기서 HT-1이 들어왔던 거죠. 이 HT-1은 다시 WH를 XT-1이랑 HT-2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WH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WHH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HT에서 끝나지 않고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HT에서 끝난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흘려줄 때 여기서 멈춘다. HT를 구하기 위해서 쓰였던 이 WHH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HT를 구하기 위해서 WHH뿐만 아니라 HT-1도 들어갔는데 이 HT-1에도 우리가 WH가 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서 계속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맨 앞까지 흘러가야 돼요. 왜 그래요? H0부터 시작해가지고 X1이랑 이렇게 돼서 WH 계산돼서 H1 계산되는 H1 맨 첫 번째 H가 계산되는 이 시점까지 가야지만 모든 WH에 대해서 편미분이 끝나기 때문에 체인룰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HT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미분을 했어요. WHH에 대한 함수를 미분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친구로 다시 보면은 우리가 L이 Y 햇에 대한 함수고 Y 햇이 HT에 대한 함수고 HT가 WHH에 대한 함수로만 끝나면은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HT-1도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에 미분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HT가 WHH에 대해서 편변되는 것도 있지만 HT-1에 대해서 편변되는 것도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HT-1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WHH에 대해서 전개되기도 하지만 HT-2에 대해서도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분을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계속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HT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친구가 그냥 HT에 대해서 연산하고 끝나는 WHH, 지금 타임 포인트에서 나오는 여기에서의 WHH에서 미분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HT-1에 대해서 편미분되는 과정에서 HT-1으로 미분하고 다시 WHH로 나눠야겠죠.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녀석이 될 거고, 그렇게 딱 계산해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가 다시 또 HT-2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HT-1이 그죠? HT-1이 WHH랑 HT-2 두 개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다시 전개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를 반복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트루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쓰냐? 우리가 RNN에서는 같은 웨이트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웨이트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웨이트가 지속적으로 함수 안에 함수 미분하다 보면은 계속 걸려요. 계속 걸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계속 뻗어나갑니다. 끝나지 않고 재기적인 함수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까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백프로파게이션 해야지만 된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HT에서 그냥 WHH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HT-1으로부터 WHH 미분하는 것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H2로부터 미분하는 것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계속 구해야 되는 그레디언트 값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지 t가 1000번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는 어때요? 원래 MLP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MLP에서 레이어 하나짜리일 때 저기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반영해주고 액티베이션 저기 레이어가 두 개짜리면 액티베이션 펑션 두 번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그 연산하는 게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때는 미분 값의 최대값은 0.24 어느 정도 된다, 0.2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속 재기적으로 전개되면서 덧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계속 곱해지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그레디언트들이 계속 곱해지면은 이 RNN은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베이식 그레디언트 문제. 그냥 RNN의 타임 시퀀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저 멀리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가 앞쪽에 있는 시퀀스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WH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우리가 RNN이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를 쭉 거쳐서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 딱 계산이 되는 WH들이 있는데 이 WH들을 학습할 때 뒤쪽에 있는 시퀀스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크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아주 큰 그레디언트가 들어오다가 여기 하나 지나가면은 우리 그레디언트 항들 붙는 게 많아지니까 뭐 액티비전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붙고 막 이거저거 붙으니까 그레디언트가 좀 더 작아지고 뭐 저 앞에 만약에 h가 1 정도까지 가면 그레디언트가 아주 작아져 있겠죠. 자, 이 그레디언트가 각각 뭐 하는 거예요? H1에서는 X1을 받아서 어떤 H1으로 만들어야지 최종적인 Y 햇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좋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레디언트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 앞으로 갔을 때 G 그레디언트 값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는 초기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이 원칙적으로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쪽 뒤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크기 때문에 이 WH가 크게 변해요. 이쪽에서 큰 그레디언트는 뭘 의미해요? HT에 대한 그레디언트예요. 그죠? H 라지 T에 대한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XT랑 HT 처리해가지고 Y 햇을 그러니까 로스가 적게 발생하는 Y 햇을 얻는 데 있어서 WH를 학습하는 거는 잘 일어나요. 그레디언트도 크고 여기 그레디언트가 크니까 이 HT에 대해서는 크게 잘 일어나는데 만약에 H1에 대해서 계산해봤다고 했을 때 H1은 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작아져 있기 때문에 H1을 Y 햇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내도록 잘 학습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이미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RNN은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면은 잘 망가집니다. 그냥 망가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MLP에서 렐로 쓰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퀀스가 길어지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RNN을 쓸 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이퍼 탄젠트를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 하이퍼 탄젠트를 쓰는 이유가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렐로를 쓰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렐로를 써버리면 그냥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그 뒤까지 다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렐로 같은 거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봤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끊어지면은 그냥 그레디언트가 쭉 안 흘러요. 그냥 그레디언트가 재기적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0이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거는 다 0을 먹는단 말이에요. 학습이 아예 안 일어나요. 모두가 켜져야 돼요. 켜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는 시그모이드밖에 없는데 시그모이드는 우리가 알기로 미분값이 너무 작잖아요. 미분값의 최대값이 그래봤자 뭐 0.2 얼마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로 하이퍼탄젠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하이퍼탄젠트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은 시그모이드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친구고 하이퍼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생겨먹은 친구예요. 그러면은 뭐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저렇게 차이 나면은 그레디언트 값, 기울기 값의 최대 지점도 차이가 크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스키 슬로프 있는 거랑 요 산 중턱에서 여기까지 스키 슬로프 있는 거랑 기울기 어느 게 더 가파르겠어요?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더 가파르겠죠? 같은 원리예요. 얘도 하이퍼 탄젠트도 저 높이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기울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처럼 연속적으로 곱해졌을 때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하는 문제가 덜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탄젠트는 그게 덜하기 때문에 하이퍼 탄젠트를 써요. 몇 가지 이유가 뒤섞여 있어요. 렐룬을 쓰면은 그냥 다 망가져요. 렐룬을 쓰면 아예 학습이 안 돼요. 왜? 재기적으로 하는 녀석이니까. WH가 계속 공유되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은 WH 때문에 연속적으로 재규적인 그 그리드 항들이 나와요. 재규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덧셈도 있지만 곱셈으로 묶여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그레디언트가 0이 나오는 렐로 같은 녀석이 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렐로 같은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그모이드도 쓸 수가 없어요. 시그모이드 그레디언트 베니싱 하는 문제 원래는 레이어였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타임 시퀀스마다 곱해지는 건데 타임 시퀀스마다 그레디언트가 막 0.2배씩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은 그냥 금방 작아져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탄젠트를 쓴다. 하이퍼탄젠트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곱해져도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는 않는데 발생하긴 하는데 그나마 좀 덜하다. 그렇게까지가 RNN에 대한 기초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습이 안 됩니다.
초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RNN을 약간 변형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게 롱 숏텀 메모리 해서 LSTM이라고 부르는 모델이에요. 요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RNN을 좀 바꿔서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 그리고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별도로 관리하는 RNN을 만들자라는 게 이 LSTM의 아이디어고, 이 LSTM으로 또 파생된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뭐 GRU라던가 다른 모델들도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구분되도록 만들자,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좀 유지하는 형태를 만들자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LSTM만 배울 겁니다. 자, 이거는 RNN이에요. RNN은 HT-1이랑 XT를 곱해서 더해서 가지고 옵니다. 하이퍼텐제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뭐 이거를 덧셈, 곱셈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컨카트네이트 해가지고 뭐 내적하도록 만들어도 뭐 내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덧셈이 되잖아요. 덧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LSTM이 어떻게 생겼냐? RNN과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RNN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게 차이점이냐? 우리가 들어오는 입력값이 컨카트네이트 되는 거는 동일해요. HT-1과 XT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보면 여기에 좀 생소한 게 있죠. 시그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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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타젠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W랑 이 컨카트네이트 된 벡터를 곱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어떤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나온 벡터를 원래는 어떻게 했냐? 하이퍼탄젠트에다 집어넣어서 HT라고 하는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곱하면 어떤 벡터가 나오고 그 벡터를 하이퍼탄젠트 함수에다 넣어서 HT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분할 때마다 좀 깎여 나가니까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는 다른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다른 형태의 그 RN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져 있는 벡터를 4등분합니다. 4개로 쪼개요. 4개로 쪼개서 시그모이드 연산을 하는 거랑 하이퍼탄젠트 연산을 하는 4가지로 구분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 4가지로 쪼갠 다음에 일부는 장기적으로 저장할 값들로 저장을 시키고 일부는 단기적으로 저장할 값들로 만드는데 갖다가 씁니다. 그때 우리가 게이팅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게이팅. 게이팅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전기 회로에서 이딴 식으로 생겨먹은 것들 있죠? 끄고 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억에도 끄고 키고 하는 방식을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구해줄 수 있냐? 1을 곱하거나 0을 곱하는 방식으로 게이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전의 정보가 예를 들면은 뭐 A라고 하는 이전의 정보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0을 곱하게 되면은 A라는 정보가 0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A라는 정보가 들어올 때 거기다 1을 곱해주면은 A라는 정보가 그대로 남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게이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것들은 다 게이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FIGO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게이팅 게이트, 뭐 아웃풋 게이트 이런 식의 뭐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거 이름은 솔직히 상관없고요. 그냥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CT-1이랑 HT-1이라고 하는 게 각각 있습니다. 이거는 셀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히든 스테이트죠. 각각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장기 기억이 우리 그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장기 기억은 우리가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거를 리트리버 가지고 오는 녀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뇌에서 뭐 이런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 작동을 하냐?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새로 메모리를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갖다 씁니다. 이 기본적인 뇌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게 LSTM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장기적으로 저장할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F는 forget의 약자를 그랬어요. F는 forget의 약자고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게이팅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C라고 하는 CT-1이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으면 여기에 숫자들이 가득 차 있겠죠. 숫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F를 곱해 줄 거예요. 이 동심어는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을 의미합니다.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은
1, 2, 3,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위치끼리 곱하는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할 건데 자, 우리가 CT-1이라고 하는 현재 셀 스테이트, 장기 기억이 있을 때 뭔가를 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F라고 하는 게 0 또는 1들로 가득 차. 혹은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0에서 1로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지만은 어쨌든 0 또는 1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0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F가 만약에 0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셀 스테이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1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혹은 절반 정도는 0으로 가득 차 있고 절반 정도는 1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여기 0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1로 돼 있는 부분만 기억을 남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LSTM의 작동 원리 중에 첫 번째 포겟 게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지우고 일부를 다시 새로 씁니다. 일부를 지웠으면 일부를 다시 새로 써야겠죠.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G, 메시지를 담고 있는 G라고 하는 그 연산이 있고요. 이거 게이팅 게이트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 메시지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 기억할 메시지가 있고요. 그 기억할 메시지 중에서 특정한 정보들만 선별해서 저장을 하겠죠. 우리가 보는 거를 전부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선별해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계산하는 거, 이거를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G가 있고요. G라는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인풋 게이트라고 해서 인풋,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를 결정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얘도 게이팅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G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탄젠트로 계산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벡터가 들어갈 거예요. 벡터가 들어가고 그거에다가 우리가 i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모이드 함수로 계산됐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로 가는 지우거나 살리거나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이팅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G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써놓고 하이퍼탄젠트로 G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써놓고 그 중에서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살려서 두 개, 이 i랑 g를 서로 동심원 곱하는 게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살려서 메시지를 기존의 일부를 지운 장기 기억에다가 더합니다. 아주 옵티멀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CT에다가 F를 곱하는데 F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는 다 0으로 가득 차 있고 아래는 1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정보는 다 날려버리고 아래에 있는 정보만 살려놨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G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있고 여기다 곱해지는 i가 아래쪽은 다 0이고 위쪽은 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장기 기억에서 위쪽은 다 0으로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쓰려고 하는 메시지 G에서 위쪽을 다 1로 살려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래쪽 정보는 기존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쪽 정보는 지금 처리한 정보에서 100% 추출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기억을 일부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더 씌우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F, 포겟 게이트랑 메시지 G, 그리고 인풋 게이트 I 이렇게까지 두 개의 게이팅을 통해서 일부를 지우고 일부를 쓰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일부를 가지고 인출할 거예요. 기억을 리트리버를 할 겁니다. 기억을 가져오는 작업을 거칠 건데 그 과정이 여기 있는 O, 아웃풋 게이트에서 합니다. 아웃풋 게이트 역시도 시그모이드를 쓰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는 게이팅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걸로부터 게이팅을 하냐?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CT 있잖아요. 새로운 CT에다가 하이퍼탄젠트를 거쳐서 나온 그 벡터에다가 이 아웃풋 게이트 0에서 1로 가는 녀석, 0 또는 1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이 곱해져서 HT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CT로부터 하이퍼탄젠트 연산하는 거는 그냥 넌리니어 펑션 달아주는 거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달아줘서 CT로부터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 달아줘서 그 중에서도 좀 강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네, 뉴런으로 따지면 활성화된 기억들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아웃풋 게이팅을 통해서 일부는 날려버리고 일부만 살려서 그거를 HT, 현재 내가
그 메모리 리트리버에서 가지고 온 현재 기억으로 HT로 단기 기억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LSTM의 기본 작동 원리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기존 셀 스테이트부터 일부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랑 XT, HT-1이랑 XT를 W랑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벡터가 생기면은 그거를 4등분해서 FIG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FIG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F는 포겟 게이트, I는 인풋 게이트, G는 메시지, O는 아웃풋 게이트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일부 지우고 일부 덧입히고요. 그리고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일부 인출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장점이냐? 우리가 HT를 그냥 계속해서 곱하는 RNN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계속 덧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G가 덧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어떤 HT를 WHH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요 과정 있잖아요. 이게 재기적으로 풀릴 때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 하고 여기 있는 게 다시 그레디언트 되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곱셈의 연산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덧셈의 연산으로 떨어지게 돼요. 덧셈의 연산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그레디언트가 막 계속 그레디언트 항들이 계속 곱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LSTM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사실은 그 편미분해가지고 보여주는 것까지 하면은 좀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찾아보면은 금방 나와요. LSTM에서 우리가 백프로그램 BPTT를 LSTM에서 하는 항들을 보면은 이 덧셈 때문에 항들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 뭐 레스넷 이런 그 우리 CNN 배울 때 봤던 그런 것처럼 그레디언트 항들이 쪼개지기 때문에 이 계속 재기적으로 누적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그런 그 수식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HT가 이런 식으로 저장 장기 기억되어 있는 걸로부터 일부 인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보가 잊어지는 거랑 잊어지지 않는 거랑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우리가 이 게이팅을 할 때 게이팅을 하는 녀석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정보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할 필요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잘 지워야지 최종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풋을 넣어주고 정답과 y 값을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스 값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잊어야지만 그 로스 값이 줄어들고 잘 써야지만 메시지를 잘 써야지만 로스 값이 줄어들고 그 저장되어 있는 CT로부터 적절한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추출해야지만 이 로스 값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역할에 따라서 장기 기억을 적극적으로 저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봐서 이 LSTM이 실제로 장기 기억이 저장이 오래되고 그 그레디언트 밴싱하는 문제 때문에 막 고통받지 않는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RNN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W가 곱해지면서 H1이 뭐 H100만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론적으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위치만 있고 특정한 위치를 계속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H1에 대한 정보가 H100만까지 갔을 때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C1이죠. C1에 있는 정보가 H100만까지 갔을 때도 유지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 LSTM이 잘 작동한다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LSTM의 PPTT를 하는 걸 보셔서 그 그레디언트가 밴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수식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RNN을 많이 안 써요. RNN이 좋긴 한데 그냥 LSTM을 많이 쓰고요. LSTM 또는 GRU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안 써요. 그나마도 안 쓰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온 다음부터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학습이 되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또 작으면은 제대로 학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간단한 모델들에서는 LSTM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서 R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 다운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시고요. 자, 강화학습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명 방식은 일단 그 알고리즘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축구를 한다, 어떤 게임을 한다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서 당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갖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아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 확신이 높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해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는 있지만 100%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월드라고 했을 때 월드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거지 세상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뭘 던지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개스는 하지만 추측은 하지만 갑자기 무슨 다른 효과 때문에 어떻게 뭐 공을 던졌을 때 공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가 있고 월드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상정해서 완벽하든 아니든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갖고서 학습을 하면은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고요. 그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모델 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 프리는 그냥 현재 스냅샷만 찍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좋은지 스냅샷 찍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지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모델이 있는 거, 현재 스테이트,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뭐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모델 프리는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떤 액션 A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것만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강화학습을 카테고리컬하게 나누면 그러는데 강화학습을 절차적으로 나누면은 그 모델 베이스인지 모델 프리드 간에 둘 다 같은 과정으로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게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프레딕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거고 컨트롤은 우리가 그 측정한 거 기반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행동을 찾아서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 프레딕션은 얼마나 좋은지를 예측하겠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뭐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게 좋은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게 좋은지 뭐 계산을 해서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의 가치를 결정해 밸류 같은 걸 측정하거든요. 그때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모델을 사용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 거고 거기서 난 어떻게 할 거니까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왼쪽 버튼이 더 좋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정하면서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상정하면서 하면은 모델 베이스드 방식으로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요. 모델 프리 방식으로 프레딕션 하는 거는 그냥 한 100번 정도 해보니까 왼쪽 버튼이 무조건 좋던데? 라는 식으로 그냥 어,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정보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왼쪽이 더 좋더라 오른쪽이 좋더라라는 경험에 기반해서 모델로 예측을 안 해요. 그냥 경험 기반으로 지금은 오른쪽이 더 좋다 왼쪽이 더 좋다 이거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저기 모델 프리 방식의 프레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 어떤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측정하는 거가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그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거에서는 동일하고요. 컨트롤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딱 계산해 놓고 나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왼쪽 오른쪽 랜덤하게 눌렀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왼쪽이 확실히 더 좋구나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조건 왼쪽을 눌러야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걸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말만 들었을 때는 프리액션 하고 컨트롤이 항상 같이 올 것 같잖아요. 프리액션 하고 나서 컨트롤로 바로 해가지고 이쪽이 더 좋았으니까 이쪽을 바로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냐? 일반적으로 프리액션을 여러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컨트롤 한 번 하고 이걸 여러 번 하고 컨트롤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프레액션 컨트롤, 프레액션 컨트롤, 프레액션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레액션을 쭉 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모델 베이스랑 모델 프리 둘 다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델 베이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이 세상에 대한 완벽한 난리지를 다 갖고 있으면 프레딕션 한 번에 의해서 그 가치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이 완벽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완벽한 모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딕션 한 번만에 왼쪽이 더 좋다, 오른쪽이 좋다를 평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서 그거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좋겠죠, 물론. 모델 프리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델 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딱 세상에 던져졌을 때 왼쪽 버튼 누를래, 오른쪽 버튼 누를래 아무런 그 컨텍스트도 안 주고 왼쪽 버튼 누를래, 오른쪽 버튼 누를래라고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데요?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어요.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 그냥 경험을 해봤더니 왼쪽 버튼이 한 100번 했더니 더 좋던데 뭐 100번 했더니 한 60번 정도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 100번, 오른쪽 100번 눌러본 다음에 결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컨텍스트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역시 프레딕션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컨트롤을 정해야지 틀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프레딕션 하고 바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프레딕션 하는 과정이,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에 컨트롤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뭐좀 더 다른 이유들도 있고 복잡한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의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먼저 봅시다. 먼저 모델 베이스드에서의 프레딕션인데요. 우리가 이 모델 베이스드든 모델 프리든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의 원리, 강화학습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강화학습에서는 네, 뒤에 설명이 없으니까 강화학습에서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요. 리턴이라는 게 뭐냐? cumulative future reward입니다. 자, 뭐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리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cumulative future reward. cumulative는 뭐예요? 누적이란 얘기죠. 누적 합 얘기할 때 우리가 cumulative라고 얘기하고 future는 뭐예요? 미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고 앞쪽에 왼쪽, 오른쪽 갈림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왼쪽이 좋은지 오른쪽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10원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어요. 옳았구나 하고 이쪽으로 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왼쪽 오른쪽 그냥 당장의 리워드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리워드 보상을 보는 게 아니라 cumulative future 리워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를 쭉 갔을 때 미래로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뭐 가니까 죽어요. 무조건 죽는다. 그럼 안 가야겠죠. 이쪽은 뭐 나중에 갔더니 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래도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리워드를 최대화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 강학습 공부하거나 이런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리워드 최대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리턴을 최대화하는 다시 말해서 cumulative future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됩니다. cumulative future 리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트에서 내가 지금 0번 스테이트, 딱 타임 포인트 0번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다고 했을 때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쭉쭉쭉 해서 RT까지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리워드를 합했을 때 저게 리턴이 되는 거고 저거를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특정 타임 포인트 그러니까 특정 타임 포인트 T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RT 플러스 RT 플러스 1 플러스
쭉쭉쭉 해서 R 라지 T까지 하는 이 합을 최대하는 게 목적이 될 거고 이거를 리턴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G로 씁니다. GT로 씁니다. G. 리턴이라는 기호로 우리가 G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미리 알고 들어야 되는 거는 강화학습이 큐뮬레이티브 퓨처 리워드를 최대하는 거고 그 큐뮬레이티브 퓨처 리워드라는 거 그냥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더하면 되고요. 그거를 기호로 쓸 때 GT라고 씁니다. 그게 리턴이다. 이것 정도만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뭐냐? 우리의 목표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리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지 않았는데 리턴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강학습 모델이 있는데 강학습 모델이 리턴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우리가 리턴이라는 거는 환경에 존재하는 실제 값이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할 거예요. 그거를 밸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밸류 펑션은 맨 처음에 그냥 통통 빈 채로 시작해요. 그냥 왼쪽이 뭐 10인지 오른쪽이 0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0으로 가득 차 있는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그 각각의 스테이트 1번에 대해서 스테이트 2번에 대해서 스테이트 3번에 대해서 그 밸류 값들 정확히 리턴 값들, 그 스테이트로부터 앞으로 받을 리워드의 총합이 계산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모르죠. 자, 리턴이라고 하는 거가 야, 스테이트 1번으로부터 미래 받을 리워드의 총합은 얼마입니다. 스테이트 2로부터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예측 값으로 value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이 value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그냥 0으로 시작해요. 0. 근데 이 0으로 가득 차 있는 숫자를 이 실제 리턴 값이랑 점점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강학습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의 정의는 뭐냐면은 expected return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을 모르지만은 expected return을 하면은 우리가 저 밸류 펑션을 통해 가지고 리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내가 현재 스테이트가 S일 때에 대한 리턴의 expectation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alue 펑션은 expected retur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리턴이라고 하는 게 현재부터 미래로 받을 리워드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ST가 S라고 하는 걸 달아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이가 뭐냐? 파이는 폴리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폴리시는 뭐냐? 현재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률을 폴리시라고 정의하면은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다, 무조건 왼쪽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왼쪽 버튼을 누를 확률이 100%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폴리시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폴리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도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폴리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게 왜 조건에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가 S인데 폴리시가 만약에 계속 왼쪽 버튼만 누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받는 리턴은 왼쪽 버튼을 쭉 따라간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현재 스테이트가 있을 때 오른쪽 버튼만 누르는 그 폴리시를 갖고 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리턴도 달라질 거예요. 오른쪽 버튼만 눌렀을 때 나오는 결과들의 합으로 나올 거니까. 만약에 내 폴리시가 옵티멀한 폴리시라서 그때그때 퓨처 큐레이티브 리워드가 맥스가 되는 선택을 한다. 지금은 뭐 아까 봤던 예시에서 지금은 0점이지만은 뭐 여기서 오른쪽 하고 아까 여기서는 뭐 왼쪽 하고 저기서는 뭐 오른쪽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현재 상태에서의 리워드는 0이라고 하더라도 큐레이티브 퓨처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선택을 이미 한번 경험해봐가지고 막 오라클이 있어가지고 이 파이가 완전 옵티멀하게 작동하는 녀석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 GT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 리턴이 되는 거죠. 옵티멀한 리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폴리시를 잘 찾아서요. 폴리시를 잘 찾아서 이 GT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의 리턴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강화학습의 목표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리턴을 최대화하는 방식, 리턴이 어떤 것 때문에 변해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폴리시 파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파이를 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서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수식 많이 봤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파이에 대해서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 H 세타 X 해가지고 세타 트랜스포즈 X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형 회귀, 선형 분류 이런 거 했을 때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 함수 이런 식으로 썼던 것처럼 이 밸류 함수 역시도 파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은 이 파이를 적절하게 고쳐서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리턴을 얻는 강화학습의 목표를 따라서 최대의 리턴을 얻는 게 될 겁니다.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폴리시 파일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리턴을 받을지에 대해서 expected return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데 그게 아니라 액션 밸류 펑션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포함되었을 뿐이에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expected return으로 정의가 됩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expected return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거에 이 return은 우리가 return GT는 이거 앞에서 잘못 썼네요. 이게 현재 상태 t로부터의 return이기 때문에 여기 RT 플러스 1부터 써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어쨌든 이 GT라고 하는 거가 큐뮬레이티브 리워드의 합이기 때문에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퓨처 리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RT 플러스 1 플러스 RT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RT 플러스 1 플러스 어, 이때의 V ST 플러스 1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양쪽에다가 익스펙테이션을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리니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우리 그 밸류 자체가 익스펙테이션이죠. 이 밸류 자체가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GT 플러스 1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이거 익스펙테이션 중복해서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 제외하면은 이렇게 그냥 익스펙테이션하고 G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그냥 익스펙테이션 빼도 상관없으니까 G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익스펙테이션 제거해도 상관없으니까 GT, RT 플러스 1 플러스 GT 플러스 1 되는 거 이거 원래 정의상 그렇잖아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V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대로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씌워가지고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값이 뭐 이제 그 expectation GT가 되는 게 사실 바꿔서 쓰면은 VST가 되는 거죠. VST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VST도 우리가 expectation 씌워가지고 GT로 넘긴 다음에 expectation 제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GT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GT가 RT 플러스 1 플러스 GT 플러스 1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익스펙테이션 내부에 있잖아요. 익스펙테이션 내부에 있으면 어때요? 익스펙테이션 VST 플러스 1이나 익스펙테이션 GT 플러스 1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밸류가 애초에 어, 저기 리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는 GT 플러스 1을 써야 되는데 그냥 VST 플러스 1을 쓴 거고요. 그 원래는 여기에 ST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액션 밸류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거랑 좀 다른 거는 뭐예요? 여기 감마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친구인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안쪽에 있는 RT 플러스 1 플러스 GT 플러스 1이던 거를 GT 플러스 1을 V 또는 Q로 전개할 수 있어요. 왜? V랑 Q 둘 다 GT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전개를 해놓고 나서 이거를 익스펙테이션 값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저기 확률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of x는 summation pxx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률값, expectation 안에 있는 거에 대한 확률값이랑 그 x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은 expectation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전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 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개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가 S일 때 어떤 액션 A를 하면은 ST 플러스 1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S고 A면은 어떤 ST 플러스 1으로 간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여기 기대값의 익스펙테이션 항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ST 플러스 1으로 가려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떤 A를 했을 때 S 프라임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률값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R은 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R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R을 의미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R 자체가 RT 플러스 1으로 나오는 요 리워드를 같이 모델링 되어 있는 확률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워드가 나오는 확률 분포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항을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 S 프라임에서,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에서 어떤 액션 A 프라임을 할 건지는 어떤 확률 분포로 전개가 돼야 돼요? 폴리시를 통해서 전개가 돼야 되죠. 여기 S 프라임이어야 되네요. S 프라임에서 어떤 액션 A 프라임을 할지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전개되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파트까지는 여기 SA를 통해 가지고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개가 되는 거고 이 부분 전개는 여기 R 요거랑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제외한 확률값을 제외한 요 부분 있죠. X 부분에 대한 건데 X 부분에서도 확률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을 할 확률에 대해서는 익스펙테이션 값이에요. 우리가 실제 A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익스펙테이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시를 이용해서 전개되는 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머릿속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리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expectation,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어떤 항을 정의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거 하는 걸 정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리턴이랑 밸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expectation으로 밸류로 쓰게 되면은 결국 리턴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액션 밸류라고 하는 Q 파이의 값으로만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어떤 액션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보는 이 부분이 모델
베이스드의 파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될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드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 식의 의미는 우리가 리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리턴 없는 수식으로 쓰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 리턴 없이 이렇게 현재 받은 리워드 그리고 여기에서의 액션 밸류 펑션만으로 얘를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모델 베이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리턴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과정이 됩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지금 폴리시를 따라간다면은 퓨처 리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v파이랑 to파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리턴이죠. 리턴으로 우리가 expected return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expected return gt given s 라고 딱 계산하려고 하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리턴으로 그러니까 expectation 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행동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행동에 대한 확률값은 폴리시이기 때문에 그때 밸류 펑션이랑 폴리시 확률값 곱해주게 되면은 expected return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 결국 리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리턴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냐, expected return으로 정의하고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전개해서 쓰는지가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들 전부 다그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할 거냐, 강화학습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사용하는 거, 모델 베이스가 되고요. 모델 프리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직 전개의 기본적인 과정을 좀 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 얘만 알고 있으면은 수직 전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모델 베이스나 모델 프리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내일 또 수업 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수업 있으니까. 뭐, 오늘 다 안 맞춰도 되니까 내일 할 테니까. 일단은 10분 쉬고 이어서 합시다. 이제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프레딕션 하는 과정을 모델 베이스로 하는 건 결국에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폴리시를 따라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뭐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을 계산하는 과정을 좀 수식으로 좀 정리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펙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최적화 벨만 이퀘이션을 쓴다라고 해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액션 밸류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 쓰면요. 자, 우리가 지금 스테이트에서 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나온다라는 거를 익스펙테이션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진짜 만약이에요. 우리가 리워드라고 하는 게 항상 스테이트랑 액션을 입력값으로 받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가잖아요. 리워드가 SA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요. 리워드가 S 프라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받는 리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S 프라임에 도달했을 때 받는 리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리워드가 S랑 A로 만들어져 있는 두 가지 변수를 받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v s라고 하는 거의 expectation 값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expectation 아까 봤던 expectation g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아래 첨자 t를 떼고 쓸게요. t는 이제 타임 포인트 몇 번째 타임 포인트인지 얘기하는 거니까 expectation of g 현재 스테이트 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밸류 펑션이 될 텐데 현재 스테이트에서 앞으로 받을 리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은 파이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가 결정돼야 되고 리워드가 S 프라임에 대해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SA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뭐 얼마?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뭔지에 대한 확률 값이랑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 이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할게요. expectation of G given S라고 하는 거는 다시 쓰면은 expectation of 어, R 이거 아래 첨자를 씁시다. expectation of GT given ST는 expectation of RT 플러스 1 플러스 GT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 감마라고 하는 게 곱해졌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게 ST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될 거고 이게 expectation 내부에 있기 때문에 expectation이든지 state든지 그러니까 state value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expectation R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 st 플러스 1 하고 s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st죠. 이거 st 플러스 1 st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전개하는 게 가능해요. expectation 내부에 있고 state value v가 저기 뭐야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이기 때문에 expectation을 결국에 중보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 리턴을 제외하고요. 그냥 무시하고요. 요 수식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수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수식을 전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내가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얻을 확률을 구해야 되고요. 현재 이 리워드를 얻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전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1번을 한다, 액션을 2번을 한다, 액션을 3번을 한다에 따라서 그 뒤에 딸린 다른 스테이트 S 여기가 ST일 때 ST 플러스 1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한 확률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A를 했을 때 당연히 맨 처음 나오는 거는 리워드가 S랑 A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RSA가 돼야 되고요. RSA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죠? 액션이 결정됐기 때문에 RSA가 나오는 거고요. RSA가 나왔을 때 뒤쪽 부분, ST 플러스 1 부분은 어때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ST 플러스 1이 나와야만 해요. 그 ST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을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S 프라임이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즉 확률 값으로 계산돼서 이 밸류 값에다 곱해지는 형태로 익스펙테이션 값이 써줄 수가 있어. 알겠죠? 자, 이거를 쪼개서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은 RT 플러스 1 기분 ST 물론 이게 파이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랑 expectation 파이 감마 V ST 플러스 1 기분 S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쪼개져서 써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파이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expectation 파이 부분.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를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액션 밸류 펑션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그 폴리시를 갖고 있지만 특정한 액션이 결정된 거예요. 특정한 액션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RSA가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고민인 거는 이게 요게 풀어서 쓰면은 expectation R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Q S 프라임 A 프라임이 나올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자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ST로부터 AT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 뭔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AT 플러스 1을 할 확률을 익스펙테이션으로 구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밸류 펑션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폴리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어떤 행동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 파이 값을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 이 RT 플러스 1에 대한 부분은 여기 RSA랑
그리고 이쪽 뒷부분 감마 v st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여기는 st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에 더해서 at 플러스 1을 할 확률까지도 해야 돼요.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은 그냥 똑같으니까 무시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고 뒤쪽 부분이 문제인데 이 감마가 붙은 부분부터가 문제인데 감마가 붙은 부분부터 보면은 자 그냥 이 위에 있는 수식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T에서 AT를 했을 때 그러니까 S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특정 스테이트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행동을 할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줘야 돼.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S에서 AT를 했을 때, ST에서 AT를 했을 때 ST 플러스 1이 나오는 거는 앞에서 봤어요. 모델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에서 A를 했을 때 ST, S 프라임,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 가능한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확률값들을 계산할 수 있고 그거랑 뭘 곱해야지 익스펙테이션 값이에요? Q, S 프라임, A 프라임. 즉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랑 AT 플러스 1에서의 액션 밸류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액션 밸류 자체도 익스펙테이션이에요. 뭐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A 프라임에 대한 넥스트 액션 A 프라임 혹은 AT 플러스 1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확률값은 뭐예요? 여기 이 익스펙테이션에 쓰이는 확률값은 폴리시가 되겠죠. 현재 스테이트 S 프라임에서 어떤 액션 A 프라임을 할 확률은 폴리시로 계산이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개가 되면은 충분합니다. 네, 이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폴리시를 통해 가지고 미래로 쭉 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리턴이 나올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알고 있을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른 스테이트가 얼마나의 확률로 나올지에 대한 지식을 완벽히 알고 있을 때 저걸 알고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델 베이스드일 때 모델 베이스드인 경우에는 저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익스펙테이션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턴이라는 값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모델이 완벽한 경우, 즉,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완벽한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리턴을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완벽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아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경우나 완벽한 경우나 이 익스펙테이션 값을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값을 안 쓸 때는 언제냐? 우리가 그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중에 최고 값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갔을 때 그 중에서 A 프라임 최고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익스펙테이션 구할 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파이라 그랬죠. 익스펙테이션 파이. 즉 모든 폴리시 파이가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한 확률 값들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했던 건데 실제로 그 중에서 우리가 액션 1번을 뭐 10%라고 액션 2번을 80%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선택만 골라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안 쓰고 그냥 맥스 값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맥스 값은 액션에 대한 맥스 값입니다. 액션에 대한 맥스 값. 액션에 대한 맥스 값으로 내가 폴리시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쿠에이션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벨만 옵티멀리티 이쿠에이션에서는 폴리시에 대한 거는 그냥 옵티멀한 액션 하나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요 용어를 조금 잘 보시면은 왜 이런 식으로 부르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수 있어요. 액션에 대해서도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옵티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그냥 상황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실제 세계에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하면은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정해져 있는 거지 옵티멀 하고 말고를 따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6이 나오는 확률이 옵티멀한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나타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액션은 옵티멀한 게 있어요. 현재 스테이트 중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더 좋은지를 평가할 때 옵티멀한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벨마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 옵티멀리티의 대상이 되는 건 액션이에요, 항상.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벨마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앞에 있는 벨마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랑 완벽하게 동일한데 액션에 대한 부분을 맥스 값으로 바꿔준 게 전부입니다. 예, 내가 밸류 펑션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밸류 펑션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맥스 값을 때려서 내 새로운 밸류 펑션을 얻는다고 해도 잘못되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프레딕션에 가깝고요. 프레딕션이 뭐예요?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으로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컨트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프레딕션 할 때 쓰이고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컨트롤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펑션이 어느 정도 배워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런 안쪽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냥 가장 좋은 액션을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은 액션에 대한 맥스 값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는 컨트롤과 관련이 있다.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밸류 펑션을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하는 행동을 찾는 옵티멀한 행동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프레딕션과 관련되어 있고 익스펙테이션은 프레딕션과 관련되어 있고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은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폴리시가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이 잘 배워져 있는 밸류 펑션을 갖고 있을 때 배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한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폴리시를 확률 값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뭐 행동 1을 할 확률이 10%, 행동 2를 할 확률이 뭐 3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중 최고의 확률 값을 갖는 걸로 행동을 딱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이 행동을 한다. 라는 식으로 결정 지어버리는 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고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래 폴리시 업데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냐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맨 처음에 랜덤 폴리시를 시작을 하고요. 랜덤 폴리시를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밸류 펑션이 학습이 됐다. 옵티멀하다. 그러면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그 중에서 베스트 액션을 찾아서 딱 결정 지어버립니다. 이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네,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그렇게 맥스 값을 취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디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디하게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 밸류를 가장 최대화시키는 액션을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 맥스가 되는 거. 이 액션 밸류를 최대로 만드는 액션을 찾아서 그 액션일 때 1, 그 액션이 아닌 경우에 0 이렇게 해서 액션 밸류를 최대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100% 확률을 만들어주는 디터미스틱한 폴리시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그리디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에서 쓰는 폴리시 결정 방법이 컨트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가 더 있죠. 입실론 그리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모델 프리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금 X인 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확률을 부여하고요.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확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 입실론이 예를 들어서 0.0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95% 확률로는 맥스 값을 가도록 만드는데 5% 확률로 랜덤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은 그냥 옵티멀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은 익스펙테이션 해가지고 밸류 펑션을 구했는데 더 이상 안 변해? 그럼 이제 딱 수렴을 했나 보다. 수렴했나 보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녀석인가 보다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엔바이런먼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아그맥스 해가지고 그리디 폴리시 해버리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확률을 둬서 랜덤 폴리시처럼 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도록,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바꿔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뭐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옵티멀한 거 알아서 익스펙테이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면 그게 딱 옵티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옵티멀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뭐 가보지 않은 스테이트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모델 프리는. 가보고 나서 뭐 거기가 리오드가 더 좋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실론의 확률을 조금 남겨두는 편입니다. 이건 모델 프리에서 또 다르게 될 거니까 그때 잘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리디 폴리시가 기본 형태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쿠에이션에서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벨만 익스펙테이션에 있는 익스펙테이션 항,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항에서 그게 그리디 폴리시가 된다는 거는 그냥 그 중에 맥스 값을 취한다는 거예요. 즉,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쿠에이션에서 컨트롤, 그리디 폴리시 업데이트라는 컨트롤을 적용시키면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쿠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벨만 익스펙테이션, 벨만 익스펙테이션,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연속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계속 저기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프리딕션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걸 하다가 컨트롤을 한번 하게 된다는 거는 그때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하다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프레딕션을 하다가 여기서 컨트롤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실제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이 부분이 그리디 폴리시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프레딕션이고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벨만 익스펙테이션과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벨만 익스펙테이션 하다가 벨만 옵티멀리티 하면 될 것 같아요. 맞긴 한데요. 그거를 좀 포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은 그, 그 사람마다 조금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밸류 이밸류에이션이랑 폴리시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알고리즘마다 조금 부르는 이름도 다르기도 하고 시대마다 좀 부르는 이름도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는 이 프레딕션을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컨트롤을 폴리시 임프루먼트라고 부릅니다. 뭐 이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 예, 뭐 그냥 사람들과 다 섞었으니까 그냥 뭐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 계산하는 거랑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거랑 별도로 있다. 이름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먼트로 조금 다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가지고 푼다라는 뜻인데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게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보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스텝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그 작은 문제들로 쪼개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푼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니까 전혀 의미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옛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혹은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전체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완벽한 모델을 알고 있다. 즉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S에서 A하고 S 프라임을 하면 리워드 뭐 받는다라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션 파트,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적용한다 그랬어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적용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 합니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과정은 이거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프리딕션과 컨트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프리딕션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속을 계속 합니다. 연속을 하는데 언제 멈추냐? 언제까지 하냐? 더 이상 밸류가 업데이트 안 될 때까지 합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 지금 폴리시 고정되어 있어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폴리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과정을 쭉 진행한다는 거는 그동안 폴리시를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랜덤 폴리시를 시작했으면은 랜덤 폴리시 그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밸류를 딱 계산하고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 의해서 밸류를 계산하고요. 그게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멈춥니다. 자, 이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액션이 상하좌우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움직임이 마이너스 1 리워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리워드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리워드를 받는 거잖아요.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리워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모든 행동이 모든 스테이트에서의 모든 행동이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여기가 종료 지점이거든요.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종료 지점으로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죠. 방학습을 학습했을 때, 리턴을 학습했을 때 빨리 종료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모델 베이스드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스테이트 텐션에 대한 거, 리워드에 대한 거, 지식을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리턴 구할 수 있고 여기 있을 때 리턴 구할 수 있고 여기 있을 때 리턴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뭘 통해서 폴리시나 익스펙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기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기가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K0일 때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그냥 0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밸류 펑션을 0으로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VS K 플러스 1을 딱 계산하려고 했을 때, 즉 이게 0이고 VN1이라고 딱 계산했을 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한다는 게 여기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K ST 플러스 1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되죠. RT 플러스 1이니까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겠죠. 무조건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는 근데 1이라고 가정을 했을 거예요. 네. 감마 1이라고 가정했을 거고 아닌가? 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V 안한 거 같네. 네. V S 프라임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S 프라임 하고 이거를 익스펙테이션으로 구해야 되는데 익스펙테이션에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일 거잖아요. 익스펙테이션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 익스펙테이션 vs 프라임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액션이 완전히 동서남북 동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랜덤하게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확률값이 어떻게 돼요? 0.25, 0.25, 0.25, 0.25로 동서남북으로 가겠죠. 그래서 ST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스테이트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스테이트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기반으로, 어,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여기서는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0이에요. 그죠? 이 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VK죠. VK 플러스 1을 계산하기 위해서 VK는 이전 타임 포인트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녀석이에요. V1S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RT 플러스 1 익스펙테이션 하고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0 S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전 상태의 거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전 상태의 거 0 곱하기 0.25 플러스 0 곱하기 0.25 플러스 0 곱하기 0.25 플러스 0 곱하기 0.25를 해야지 expectation vs 프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 동서남북 각각 있는 네 개가 있고 각각 0.25, 0.25, 0.25, 0.25 곱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만 나오고 이거는 0이 되니까 이쪽은 0이 되니까 V1S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지점은 어때요? 이 지점은 딱 도달하면 종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0으로 남는 거고요. 여기는 딱 도달하면은 종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밸류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K는 2로 갔을 때 V2S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감마 expectation VS 프라임으로 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0.25 곱하기 이거, 0.25 곱하기 이거, 0.25 곱하기 이거, 0.25 곱하기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했을 때 0.2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4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요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위에 있는 부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간만 1로 가정을 하네요. 간만 1로 가정을 했을 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총 그 4개가 있긴 한데 왼쪽으로 가면은 그냥 끝나고요. 그죠? 0.25 곱하기 0이고요. 그쵸? 왼쪽으로 갔을 때 그냥 밸류가 0이니까 0이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그냥 벽 받고 다시 돌아오겠죠? 0.25 곱하기 지금 현재 상태랑 같을 거고 마이너스 1이고 0.25 곱하기 마이너스 1, 0.2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기 때문에 4분의 3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1인데 이게 0.75가 되겠죠? 마이너스 0.75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75가 될 것 같은데 버림을 했는지 여기는 마이너스 1.7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값에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대각선에 있는 이쪽에 있는 위치들에서는 이게 지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얼마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저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여기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을 둘러봐요. 주변을 둘러봐서 그 중에서 밸류가 가장 높은 쪽으로 가야겠죠. 밸류가 가장 높은 게 큐뮬레이티브 퓨처 리워드가 가장 높다는 뜻이니까 밸류가 높은 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 뭐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탈출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탈출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류를 계산하고 나면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되는 거죠. 이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계속 계산할 때 0.25 곱하는 거 있잖아요. 0.25 곱하는 거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액션 프로바빌리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없어요.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액션 프로바빌리티란 말이에요. 파이 S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 우리 지금 이거 다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다 0.25의 확률로 가정을 했던 거죠. 그죠? 0.25의 확률로 다 가정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25의 확률로 전부 다 폴리시가 유지가 됐어요. 전부 다 완벽하게 랜덤한 행동을 하는 동서남북 다 0.25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유지가 됐어요. 언제까지? 수렴할 때까지. 그죠? 그렇게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과정, 즉 프레딕션 과정은 폴리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한 겁니다. 무한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폴리시 임프루먼트로 와서 드디어 아그맥스를 통해서 그리디 폴리시를 통해서 우리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새로운 폴리시를 얻는다. 기존에 배웠던 액션 밸류 펑션을 통해서 아그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폴리시를 얻는다라는 과정 혹은 그리디 폴리시 한다. 그리디 Q 파이 S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편하게 그냥 방학습을 아는 사람들끼리 논문에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폴리시를 얻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자체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좀 그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익스펙테이션 부분을 그냥 맥스 값으로 치환한 거예요. 이 과정이 컨트롤이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컨트롤을 하는 건 아니에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라고 무조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도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도 결국에는 밸류를 계산하는 수식들이에요. 밸류를 계산하는데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할 때 이 맥스 값을 적용하는 게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한 것과 같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도 밸류를 학습하는 거예요.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벨만 익스펙테이션과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의 차이는 얘는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 맥스 값으로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 맥스 값으로 계산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 벨만 익스펙테이션에다가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한 거예요.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하는 것, 즉 컨트롤을 적용하는 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과 같아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컨트롤과 관련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다가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하면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폴리시 인프루먼트에서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여태까지 한 거에다가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하는 거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여기 직접적으로 써지는 건 아닙니다. 왜? 밸류를 계산하는 거는 이밸류에이션, 프레딕션에서 하는 파트예요. 그죠?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밸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리시 인프루먼트, 즉 컨트롤 파트에서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직접적으로 써가지고 설명하진 않아요. 잘 와닿아요? 그러니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도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도 둘 다 밸류를 계산하는 거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은 아니에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폴리시 인플루먼트에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둘 다 등장 안 합니다. 이거는 그리디 폴리시만 등장하는 거예요. 폴리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폴리시, 그러니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하는 과정이 그리디 폴리시를 계산하는 과정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폴리시 인프루먼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K를 무한까지 간 다음에 인프루먼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억지로 인프루먼트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K는 0번일 때 전부 다 0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리디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그리디 폴리시 지금 0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랜덤 폴리시가 나옵니다. K를 한 번 하고 나서 업데이트 하면은 뭐 중간은 랜덤 폴리시고 이쪽 끝에서만 의미 있는 값들이 나오고요. K를 뭐 세 번 정도 하고 나서 하면은 그리드 폴리시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결과가 나와요. K를 무한대로 가든 K를 10번으로 가든 이 옵티멀 폴리시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과정을 무한히 했어요, 앞에서. 무한히 했는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저기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해도 옵티멀한 폴리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무한히 해서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태스크에서는 세 번만 해도 됐지만 다른 태스크에서는 100번 해야 될 수도 있고 10,000번 해야 될 수도 있고 100만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렴할 때까지 하고 업데이트 하는 게 폴리시 임프루먼트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중에서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이 폴리시 이밸리에이션과 임프루먼트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을 수렴할 때까지 하고요. 무한하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타핑하는 룰, 그러니까 즉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 수렴할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수렴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먼트, 그리디 폴리시 통해 가지고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요 과정을 반복하면 이밸리에이션 쭉 하고 임프루먼트 한 번 하고 이밸리에이션 쭉 하고 임프루먼트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우리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밸류가 맨 처음에 밸류나 폴리시나 둘 다 그냥 막 비어 있는 빈 깡통에 랜덤하고 막 이런 건데 밸류 그러니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밸류를 계속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밸류를 계속 예측을 합니다. 적절하게 예측을 해요. 지금 파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렴 지점을 찾아서 쭉 떠납니다. 어느 점에서 수렴하겠죠. V가 수렴을 해요. 현재 파이에 대해서 수렴을 해요. 그러면 그 수렴된 폴리시로 다시 수렴된 밸류를 통해서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폴리시 임프루먼트 과정을 거치고요. 폴리시 임프루먼트 됐을 때 업데이트된 폴리시를 가지고 다시 이밸류에이션 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밸류가 다시 수렴하면은 임프루먼트 하고 수렴하면은 임프루먼트 수렴하면 임프루먼트 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폴리시도 더 이상 안 바뀌고 밸류도 더 이상 안 바뀌는 지점이 생긴다.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밸리에이션과 임프루먼트를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파이랑 V가 생긴다가 목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폴리시 이터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그게 바로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이밸류에이션 파트 보면은 옵티멀 밸류까지, 즉 이게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익스펙테이션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임프루먼트 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확률적 프로세스 때문에 제대로 업데이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익스펙티드 값으로 가져와서 쓰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쓰는 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안전하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수렴하지 않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한 번 하고 나서 업데이트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게 아직 학습이 안 된 거지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보면은 최종 옵티멀한 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거는 지금 이거 한 번 업데이트 했을 때도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다른 녀석들이 아직 학습이 덜 됐을 뿐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수렴할 때까지 가지 않고 그냥 한 번 이밸리에이션, 한 번 임프루먼트 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왜? 모델 베이스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를 시도해보고 증명한 게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되고요. 즉, 한 번 이밸리에이션하고 한 번 임프루먼트 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자, 현재 폴리시 파일을 가지고 요거 업데이트 한번 하고 요거 아그맥스로 폴리시 업데이트 한다. 뭔가 익숙하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한번 적용하고 바로 입실론 저기 그리디로 폴리시 임프루먼트 한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왜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냐?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밸류를 학습을 하고요.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컨트롤하고 밸류를 학습을 하고 밸류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컨트롤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벨만 옵티멀리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랑 동일하거든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밸류만 계산하고 있어요. 폴리시를 직접적으로 계산 안 합니다. 폴리시 직접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액션 밸류 중에 최고값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폴리시를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밸류 보고서 그중에 최고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밸류만 가지고 이터레이션 한다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인데 거기에다가 맥스 A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네. 맥스 A 하는 순간 폴리시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저장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액션 밸류에서 뽑아서 최고값 얻으면 되니까 굳이 막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밸류만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한다. 그리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다가 맥스 A만 달아주는, 그러니까 즉 그리디 폴리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우리 아무튼 그래서 벨만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언제 멈추냐? 결국에는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쭉 하다가 밸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면은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원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가고 폴리시 인프로먼트 하는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수렴할 때까지 하고 업데이트하고 수렴할 때까지 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밸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옵티멀하게 업데이트 하더라도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업데이트 했을 때, 한 번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만약에 절로 가거나 이러면 큰 문제일 텐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환경에 대한 밸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업데이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 밸류 이터레이션입니다. 요거를 증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증명은 많이 안 하는데 뭐 고급 과정을 들어가면은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보면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슷한 예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움직임이 마이너스 1점을 받고 터미네이트 하는 지점에서는 그냥 0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게 맨 처음엔 전부 다 0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최고값을 찾는 거죠. 최고값을 찾았을 때 그냥 0점이에요. 0점이니까 그냥 그냥 다음 스테이트는 모두 다 0점이고 이 넥스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점이죠. 모든 움직임이 마이너스 1점을 받으니까 그중에 최고값을 고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1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서 마이너스 1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딱 계산해 보면은 이 보라 색깔이 몇 점을 받는지거든요.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하고 요건데 마이너스 1이겠죠. 감마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아래로 가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다음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최고값은 왼쪽으로 갔을 때 맥스 값을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액션이 최고값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나 무조건 왼쪽이다 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반면에 여기 그려진 것처럼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더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행동에서 얻는 거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왼쪽, 오른쪽, 아래 전부 다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쭉 해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지점에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보면은 뭐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제를 쭉 쫓아가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프레익션과 컨트롤을 봤는데 강학습에서 모델 베이스를 본 거예요. 모델 베이스에 프레익션과 컨트롤이 있고 폴리시 이밸리에이션과 인프루먼트라고 이 DP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서 부르는데 이거를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밸리에이션을 수렴할 때까지 하고 인프루먼트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밸리에이션과 인프루먼트를 한 번마다 한 스텝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 모든 거는 다 폴리시 그러니까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모델 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반영한 모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몇 종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져 있는 거나 많이 쓰이는 게 별로 없고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파트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 될 거고 딥러닝을 이용한 그 강화학습 부분, 딥 RL 부분도 다 모델 프리 강화학습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쫓아가려는 시도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건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니고요. 연구하시게 되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모델 3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